저는 독립운동가 박상자 진짜 의사님의 정통자 되는 박중훈입니다. 저는 정조부님의 그 개인사 쪽으로 맡고, 이성우 교수님은 그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조부는 활동에 대해서 이래 맡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유의를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조부님의 사진이 지금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석 장이 있었는데 대구에 있던 신문 기자들이 와가 두 장을 빌려가가지고 안 돌려주는 바람에 현재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없고 저걸 토대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홍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국 100주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울산 U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감옥에서 유시를 6수를 남겼다고 하는데 현재 전하는 거는 2수밖에 없습니다. 요 2수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요 노래부터 이래 한번 듣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다행히 남자로 예, 위에 그 절명시라는 거는 정조부께서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에 대구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담당 간수였던 최인흥이라는 상주 출신의 그 분이 집으로 전달을 해줘가지고 저 시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강개한 심정으로 읊은 시다 해가 강개음사라고 불렸는데 한자투가 되어 놓으니까 잘 몰라가 요즘은 막 그냥 간단하게 절명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시는 시 구성으로 보면은 효에서 충어로 의로를 얻자 의로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하는데 첫 구가 어머님 장례를 마치지 못하고 하는 모장미성이라고 시작하는 게 정조부께서 1918년 2월 1일 날 체포가 되시는데 그 당신을 낳아주신 생모의 그 출산일 하루 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장례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첫 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정조부님의 그 생애는 1884년에서 1921년이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또 세분해 보면은 출생기와 성장기와 활동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울산 송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4살 때 경주 외동면 녹동이라는 곳, 우리말로는 노루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를 가셔서 성장을 하셨고, 집에서 한학 수업을 하시다가 1897년에 왕산 허희 선생께 배우십니다. 배우는데 왕산 선생께서 신기선의 추천으로 서울에 출사 벼슬길에 나서시면서 일단 귀향을 하시게 되죠. 하셔가지고 집안에서는 그 당시의 그 풍습대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러니까 제 정조모는 경주 최부자 있죠. 최부자 집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준 선생, 문파 최준 선생 사촌 누나 됩니다. 그래서 맛집이 최준 선생 댁이고 그 최준 선생의 아버님이
제 현자 식자시고 제 외 정해 조부께서는 그 현자 교자십니다. 그 현자 교자의 장녀십니다. 정조모가. 예.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일 큰일이 뭡니까? 대를 잇는 것이 제일 큰일이었다, 그지? 그래서 1901년에 조부가 출생하시자 어른들께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왕산 선생님께 다시 집지를 합니다. 하다가 서울에서 노일 전쟁의 그 일본군들의 직접 이렇게 보시고 1904년에 중국 사람 번종래를 따라서 중국 텐진을 여행을 하십니다. 그 당시 중국은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는 보이콧 불매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텐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조부께서는 이 약소 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그 항거하는 그 한 장면을 보시고 아마 상당히 가슴 속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국하신 후에 스승이신 왕산 선생께서 그 의병으로 다시 거의하시기 전에 정조부께 당신이 살아온 시대와 제자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조류도 알아야 되고 신학문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간곡하게 권하신 게 양정의숙입니다. 지금 양정고등학교죠. 엄기비가 후원을 하고 엄주익 선생이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 엄주익 선생하고 왕산 선생하고 상당히 교분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때 그 양정의숙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스승이신 왕산 선생이 순국하셨죠. 유동골짜기에서 일본 헌병에게 잡힌 후에 서대문 감옥이 생긴 후에 처음으로 집행된 사형이 왕산 선생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형제를 맺었던 태백산 호랑이 평민의병장인 그 신돌석 장군이 영덕 눌곡에서 일본의 게임에 빠진 그 김창렬 형제에 의해 가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홍성에서 올라온 백야 김자진 장군을 만나 가지고 의기가 또 투합이 돼 가지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라는 그 빛나는 그 전공을 가진 김자진 장군과의 만남이 이때 시작이 됐고 청산리 전투의 어떤 맹화가 사기 이때 튀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뭐 만주를 여행하시고 중국을 여행하시고 연해주를 여행을 하시면서 동지들을 교합을 하시고 1913년에는 조선국군 회복단과 강윤, 강친해라든지 그 전위 조직이다 하부 조직인 체육구락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노선 차이로 강경파 인사들이 탈퇴를 하면서 1915년도 음력으로 7월 15일, 양력으로 8월 25일 날 대구에서 광복회를 결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918년 2월 1일 날 체포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가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에서 1시 13분 사이에 교수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서양을 막론해가지고 어떤 인물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가계라든지 출신들을 보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근대 시기에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밀양박 시죠. 예, 밀양박 시기 때문에 시조왕은 흑거세죠. 신라 시조왕이시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요 경명왕의 장남인 밀성대군이 8아들을 두셨는데 자, 이걸 8대군이라 그러죠. 그 중에 맛집이
밀양박씨입니다. 둘째 집이 뭐 고령박씨고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요 중자 미자 서씨는 밀직부원군은 고려 말에 출사를 하셔가지고 조선조 초기까지 생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는 고려 왕조의 신하이기 때문에 조선조에 출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들들의 출사는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드님이심은 나중에 그 개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현풍 쪽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소윤공파라 하는데, 그 아리띠에서 근세 인물이 유명하신 분이 그 정치가 박찬종이라는 분이죠. 예, 그 집이고, 우리는 둘째 집이 돼가지고 대상공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밀직 부원군파 밑에 대상공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 대산 할아버지 때 청도로 내려왔다가 청풍당 할아버지 때 영천으로 이제 옮기는데, 영천 우왕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는 명왕이라는 지명이었는데 본정몽주가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본 선생을 허물을 했기 때문에 영천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여기서 영천에서 계속 살다가 제11조 대신 11대조 대신은 이제 개천 할아버지 때 울산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정조부님의 조부가 되시죠. 저한테는 5대조 되시는 분으로부터 합니다. 제 고조부시고 제 생고조부 되십니다. 생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 할아버지한테 정조부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낳혀가지고 형님 댁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죠. 여기 보면 아들들이 있는데 입양을 보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요즘은 그거 합니다만 서자였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적서 구분이 있었으니까 이 형님 댁으로 이제 아들을 보냈죠. 예, 여기서 제 조부가 되시고 1901년에 태어나셨고 부친 그 삼형제시고 저는 요 셋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5대조 여기 백패라 그러죠. 교지 색깔이 하얗다 해가지고 백패라 그러는데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을 하면은 흰색 교지를 받습니다. 1870년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셨고, 요 가운데 이제 이거는 붉은색이다, 홍패라 그럽니다. 요거는 제 고조부, 그 휘가 시자 령자신데 동생분이 5년 먼저 급제를 하시고 형님이 뒤에 했습니다. 1885년에 양력으로 따지면은 정조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해의 가을에 과거에 급제를 하시고, 고조부께서는 5년 후에 1890년에 급제를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생고조부께서는 나중에 규장각 부제학까지 역임을 하셨고, 고조부는 40 넘은 그 나이에 급제를 하셨기 때문에 큰 벼슬살이는 안 했던 홍관 교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개천 할아버지께서 1664년에 울산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동기가 요 인고서원 병배 시비라는 사건이 납니다.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이 시비 사건이 이제 세계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청도 지방에 명제 윤정 선생하고 우암 송시열 사이에 벌어지는 회리 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동에 서해 유성룡 선생의 제자들과 학봉 김성일 선생의 제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병호 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천에서 벌어진 인고서원 병배 시비인데, 요 인고서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상징적인 곳이냐면 아까 본정몽주가 명왕이라는 곳에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 선생을 갖다가 배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이론가로서 특출한 이론가 6분을 꼽는데 들어가는 연장형광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 어른이 1600년대 돌아가시고 1930년대부터 아주 추석 열기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의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이 없어. 혼자서 이렇게 물리를 다 터득하셨다니까 분류사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삼촌 되는 한강 정구에게서 배웠다라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걸 배척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 영천에서는 대개의 그 제자 중에서 지산 조호익이라는 큰 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산 선생 문화하고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두 선생님을 갖다가 본 선생의 이제 주향으로 모시고 양쪽에 배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하다가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은 혼자서 물리를 터득했다, 스승이 없다라고 주장할 만큼 아주 그거 하니까 야, 그 지산 선생은 향연이야, 지방 선비야. 그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러면서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고 두 번째는 배향이라 해가지고 주향의 모신다는 뜻인데 병량이라 해가지고 동격으로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나 뭐 이래 보면은 이 지산 선생의 그 제자들이 발끈하게 된 거죠. 그때 지산 선생의 그 고제자 중에 한 분이 제 종 12대조이신 오졸자 박돈 선생이십니다. 그 이제 바로 동생이신 국당공이 제 12대조가 되고 막내가 그 매산 박민수 선생인데 이 어른이 현풍에 대한 박승이라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도 하시고 아주 학문적으로도 하신 그 유학자입니다. 그 집으로 출계를 합니다. 보통 출계는 가차원 인척에서 하는데 아주 그 열몇천이 되는 데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좀 영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산 선생 제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신문이 없고 언론이 없으니까 각 지방의 그 유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회를 열고 그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여론을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돈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 12대조 형제분들이 가산을 갖다가 그때 이제 다 탕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세에서 밀리니까, 개성에 있는 숭양서원과 용인에 있는 충렬서원에다가 이제 SOS를 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 보훈을 갖다가 밀어내고 보훈하고 이제 동격으로 놀락한다 하니까 보훈의 제자들이 발끈하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조정에다가 막 이 상소문을 올리고 하는데 당시 그 조지산 선생이 평안도에 유배를 갔었을 때 제자들을 여러 명을 거뒀는데 그 중에도 당시 판서벼슬에 있던 장계 김육 선생이 그 당시 판서벼슬로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인고서원에 있었던 일은 옛날 상태로 돌려라. 그러니까 그 배양을 해라는 쪽을 해가지고 그 이 반대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때 가산을 다 탕진하니까 이제 묵고 살라고 개천 할아버지께서 이 남쪽으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자손들이 거기 울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와서 그 제지 그 가문들과 혼맥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인근 지역인 경주에 최국선이라는 어른이 어떤 분이고 하면 경주 최부자가 시작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홍원 궁중에 음식을 주관하는 거기에 참봉 벼슬을 받았는데 이때 11도 되시는 개천 할아버지께서 이 어른한테 그 장도의 축하의 글을 써주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인근 지역의 그 유력한 가문들하고는 이제 교류를 시작을 했다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예. 근데 요 마을은 울산 송정마을입니다. 송정마을은 북구인데, 요거는 한 10년 전에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한 곳인데,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정조 부님이 태어나지고 생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생가만 빼고는 전부 택지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생가 서쪽으로 요 지역은 개인 주택 단지가 되고 여기는 요렇게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가운데는 이제 그 상업 시설인데 그래서 여기에 한 2만 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큰 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가로서는 그 바로 옆에 많은 인구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옛 모습을 전혀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는 아주 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조부께서는 여기 보시면 요 집이 두 채가 있죠. 요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요 집으로 입양을 하신 거죠. 그 형님 댁, 동생 댁에서 태어나셔가 형님 댁으로 이제 양으로 가신 거죠. 했다가 정조부께서 4살 때 인근 녹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녹동에 집이 있던 요게 있었습니다. 그 터입니다. 이게 80년대에 요 집이 그 목재만 이렇게 팔려가지고 한 직선거리 2km 정도 있는 그 산골짜기에 지금 제실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연일 정씨들이 요 목재를 사가지고 지금 그 제실로 지었는데 옛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찾아갔었는데 너무 좀 실망을 하고 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 6대조 그 호구단자죠. 여기 보자. 1847년인가 뭐 그때 그 호구단자고 요게 1800 그 뒤에 그 76년인가 제 5대조 호구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 그 좀 송정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제 그 공부상의 이제 공식 문서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동생분 댁, 그 생고조부 댁이 여기에도 태어나셔가지고 형제분이 요 가운데 담장이 있는데 담장 사이에 그 쪽문이 있어가지고 거리로 이제 그 식구들이 내양을 했는데 여기에 그 지금 생가로서 남아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태생가고 생가입니다. 태어나신 지 100일 만에 그 큰아버지 댁으로 입양을 했으니까 지금 이 생가가 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요 생가 건물을 다시 이래 보면은 요거는 2007년에 수리 복원을 했습니다. 수리 복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아장이 아주 그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이래 보면 영화 세트장 같은 기분이 난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아장 소성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옛날 기아들은 7, 800도 정도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수명도 짧지만은 보기에 굉장히 좀 부드러운 질감이 효과가 나는데 요즘은 한 1100도에서 이렇게 굽습니다. 하니까 두드리면 새소리가 쨍쨍 납니다. 그래서 수명은 상당히 길겠지만은 질감은 안 나요. 그래서 좀 헌집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주 새집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채 건물입니다. 사랑채 건물이고 여기에 그 가보 개혁 때 우리나라 호적이 아까 보신 그 호구 단자에서 호적표로 바뀝니다. 여기 이제 1904년도에 작성된 호적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자 병자죠. 예, 제 고조부님 그이고 제 아버지가 누구냐 용자 복자다. 제 5대조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호구 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조까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게 호구단자에는 처가 쪽도 정조까지 외조부 정조까지 나오는데 지금 처가 쪽에 이 4대조 기재가 없어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쪽입니까? 여기 보면 생부라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서를 감안해가 양으로 간다는 많이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그 관습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어른이 이제 왕탄 허희 선생이시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사진 한 장 남은 것 가지고 얼굴 부분만 가지고 그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제 조모께서 16세 시집 오셔가지고 1918년 체포되실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모셨는데 정조부님의 이 안광 눈이 형령해가지고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조부님 얼굴을 전혀 모르시. 정조모가 참 조모가 1900년생이거든요. 1982년에 83살에 돌아가셨는데 드문드문 저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의지가 좀 굳은 그런 얼굴형입니다. 이 어른이 이제 누가 제 정조모가 되십니다. 제 정조모신데 이때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 50년대 말경으로 되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2년 정도는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을 갖다가 2해 전에 먼저 보내셨거든요. 그게 마음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되셨던가 봐요. 그래서 조부 조상을 끝내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치매가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조부의 그 대상을 마치자 일주일 후에 정조모께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제 정조모님 그 친정이 있던 경주 교촌, 교리, 교동 같은 말입니다. 교리인데 여기 1930년대 경의 사진이랍니다. 여기서 이래 보시면은 요 건물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죠. 여기 향교 건물이에요. 요 향교 건물 옆에가 경주 채부자집입니다. 경주 채부자집 앞에가 요래 보면은 요 길이 지금 가시면은 요렇게 돼가 요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나거든요. 요 카브에 있는 데가 정조모 친정입니다. 요 친정집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1000평 정도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 가보면 같은 집이라도요, 우리 집보다는 이렇게 있는 티가 찌글찌글 납니다. 아주 그 건물도 잘 지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묵은 부자들하고 신흥 부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집도 정조부께서 다 그 독립군자금으로 서버려서 그렇지, 그때 한 7천석 했다니까. 저도 잘하면 부잣집에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직구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 박상진 의사께서 해방 이후까지 사셨으면은 너가 뭐 이 사람 이래 지금 만났기는 했겠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아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조부께서 그때까지 사셨으면은 아버지 혼처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빛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해가 한바탕 웃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양정의숙에 그 입학을 하셔가지고 법률과에 당시 교갔습니다. 형사소송법, 국제사법, 회사법, 채권법, 그러니까 뭐 민법, 상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런 거죠, 그죠? 요즘 뭐 국제법하고 굉장히 그 폭이 넓었어요. 그리고 정조부는 처음에 저는 1회 졸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회 졸업이에요. 왜 3회인 줄 알았냐면은 법률 경제과를 졸업을 했다는데 양정의숙에서 법률 경제과는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게 3회입니다. 1906년에 보성전문학교에서 학내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부산의 백산상해의 그 백산 안희재 선생을 비롯한 23명이 제적이 됩니다. 그 23명을 양정의숙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법학과에다가 경제과를 합쳐가지고 법률 경제과로 편제를 하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3회입니다. 이 사진은 인왕산 쪽에 소풍을 갔던 사진인데 1회 졸업생들에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학교를 다닐 때 한복 입은 분들이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정의숙을 다니시면서 이 교남교육회에서 활동을 했다. 교남교육회 그 제 1회 회지 마지막에 보면은 생고조부님 시자 규자가 보이고 정조부님의 상자 진자가 보이는데 오히려 상자가 아니고 여기는 서로 상자가로 나옵니다. 근데 정조부님의 다른 기록에도 보면은
서로 상자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조 분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13년에 조선국군 회복단이 결성이 된 그 대구의 그 당시는 안일암이고 지금은 안일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북에서 1912년에 그 대구에다가 곡물무형상 상덕대 상회를 설립을 하시는데, 이 상덕대 상회를 설립을 하시면서 동지분들께도 상업을 많이 권유를 하셔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뭐 여관 또는 그 미곡상 등을 갖다가 많이 광복 회원들이 하는데, 자, 이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데라우치 총독의 그 무단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시선을 끌기 마련인데, 상점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당연한 것이죠. 시선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군자금을 송금을 할 때 이 거래 대금으로 위장을 해가 보낼 수 있다는 이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세 번째는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그 이익금을 또 군자금으로 쓸 수가 있었죠. 이런 다목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주 거래처가 일본의 그 삼정물산, 미쯔이 물산이었습니다. 이게 미쯔이 물산의 동경 본사 건물이고요. 이게 서울에 있던 경성 지점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1910년 국치 이후에 울산으로 귀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독립운동을 모색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중국이라는 이런 곳을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독립운동 기관을 방문하고 지사들을 만나시고 국내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우국지사들을 만나가지고 협력을 도모를 해가지고 동지로 보습을 하죠. 그래서 1915년도에 광복회가 결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요 인물들, 사진이 있는 분들, 분들 중에 이제 몇 어른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 두 어른이 우재룡 선생이고 권영만 선생이신데, 1915년도 12월 24일 있었던 경주 광명리에서 있었던 경북 우편마차 암습 사건의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어른이 황해도 지부장이었던 이광구 선생이십니다. 1953년경까지 사셨고요. 이 어른이 전라도 지부장이었던 이병호 선생 또는 이병찬자, 빛날 찬자 쓰시는 그 이병호 선생이시고, 이 어른이 평안도 지부장을 맡으셨던 경제 조현균 선생이십니다. 이 어른은 경상도 지부장을 맡으셨던 최기중 선생입니다. 상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풍기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이 어른은 장도환 선생이라고 충청도 지부원인데, 도고면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광복회원으로서는 첫 번째로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셨으니까 막 엄청 여기서 단서를 얻어내야 되니까 쫙겠죠. 고문이 휴증인지 1920년 4월 28일 날 감옥에서 옥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 28살의 청년인데, 체포되셨을 때는 25살인데, 그 청년이 골병이 들어가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쫙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술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복회가 그때부터 이제 이 와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재룡 선생과 최기중 선생과 장도환 선생은 그림입니다. 초상화입니다. 사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광복회의 그 사건 현장들입니다. 우편마차 그 암습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인데, 당시는 요 다리가 목재 다리였습니다. 목재 다리였는데, 지금은 요 국도가 여기 왕복 6차선 도로로 이렇게 시원하게 개통돼 가지고 요 두대 마을이라는 요 앞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근천 영천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931년에 목재 다리를 시멘트 다리로 이제 다시 놓았는데,
얼마 전에 그 촬영하러 갔더니만 이 다리를 갖다가 철거를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다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916년에 소위 그 대구 건총 사건이 일어났던 대구의 진골목이라는 곳인데, 진골목의 진이 뭐냐면은 경상도 표준 발음으로는요, 기역이 지어서로 국외음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긴 골목이 진골목으로 돼요. 그래서 요 지역은 그 당시에 달성 서시들 중에서 중인 신분의 이 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대체로 재산은 아주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성촌을 이뤘던데 그 중에서 서우순이라는 분에게 군자금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 진골목 현장이고요. 요게 1917년에 경북 관찰사를 지냈던 장성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외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도 지냈고 국회 부의장도 지냈던 그 장택상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이분의 그 집이고 장택상의 생가입니다. 지금 오태동에 가면은 요 집이 아마 한식,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식집으로 그 했었는데, 요 집의 요 정면 바라볼 때 정면에서 오른쪽에 마지막한 산 능성이 있습니다. 그 산 능성의 중간쯤에 집이 있었는데, 요걸 목재를 팔면서 요 집이 요 밑으로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강복회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그 도고면장의 그 집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도고면 신유리 쪽입니다. 있었던 건물이에요. 요게 정조국에서 1996년도 8월달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을 때 전시된 사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건물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국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충청도에서 동지분들이 이제 체포되자 그 이제 강복회 나름의 어떤 통신선이 있어가지고 정조국에 이제 그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정조국에서 피신을 일단 안동으로 합니다. 안동에 그 향산 이만도 선생 댁으로 피신을 하는데, 우리가 그 국시 이후에 그 자진의 방법으로 승국하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데, 굶어서 자진을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향산 선생이십니다. 종가의 대청마루에다가 자리를 피고 앉아가지고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친지들, 친구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울며 불며 만류를 하는데도 단식을 계속 하셔가지고 23일 만에 아주 장엄하게 승국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른의 그 아드님이 기암 이중업 선생이신데, 김창숙 선생과 함께 1차 유림단 사건에 관여를 하시고, 그 부인 되시는 어른이 3.1 만세운동 때 그 하시가 일본군의 고문으로, 그러니까 두 눈이 실명이 되는 김락 여사입니다. 그 아드님이 이종영 현임제분이신데, 동생이 양으로 가는 바람에 호적상으로는 사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광복회 회원들이세요. 그래서 향산 선생 댁으로 피신을 하셔가지고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관망을 하시면서, 안 되면은 만주 쪽에 거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 가실이라 생각을 하셨겠죠. 했는데 얄구전 운명으로 당신을 낳아주신 생모께서 위급하다는 전갈이 바로 정조부님을 뒤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정조부님의 생에서 찾은 9개의 키워드 중에서 제가 선택이라는 걸 하나를 배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조부님은 이때는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을 선택을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죽음을 선택을 하실 때 아마도 그 이동영 선생이나 김락 여사나 이런 어른들이 대를 위해서 그 작은 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주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천륜을 갖다가 정조국에서는 택하셔가지고 당신이 체포되신다는 걸 각오를 하시고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체포되시는 게 1918년 2월 1일 날 체포되시는데 어머니 장례가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유시에 보면은 첫 구가 모장미승해가지고 어머님 장례를 마치지 못하고라고 시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군에 이제 체포가 되는데, 요 체포 과정은 당신의 유치원 동생 되시는 우리나라 마지막 세대 유학자이신 창릉 선생이 우리 집에 공부하러 오셔가 유치원 동생입니다. 공부하러 오셨다가 종숙모가 돌아가시니까 그 이제 초상에 참여를 하면서 정조부의 체포 장면을 보신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제 구술로 이렇게 남기셨죠. 그래서 정조부께서 어떻게 체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냐면은 경주, 옛날 경주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정조부께서 체포되셔가지고 일단 경주 경찰서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정조부나 최부잣집이나 경주의 그 유지들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마음대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촌 처남인 최준 선생을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부탁을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대구로 이송이 됩니다. 이게 대구부 경찰서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최초의 그 범인이 그 체포된 곳이 공주니까 공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주 경찰서입니다. 여기서 예심과 1심을 받게 되는데, 일제시대 때 그 사상범들은 예심이란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이것이 한 번 더 거치는 게 인권적인 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이 독립운동 하시거나 또는 이 사상범들을 고랑대를 미기 위한 그런 그 제도입니다. 이걸라면은 요즘 우리 저 사법제도는 뭐 1심은 몇 개월 안에 끝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요. 없으니까 좀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일단 잡아가다 가지고 예심을 거쳐 가지고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1심으로 회부를 하니까 그때까지를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고무줄 같은 기한을 늘었다 좁았다 하면서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비인권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과 요 예심과 1심을 갖다가 맡을 때 계신 공주감옥입니다. 여기 공주감옥이고, 다시 요거는 이제 1930년대는 그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공주감옥 사진이고, 요게 그 일제 시대 때는 이제 이 법원의 제도가 이랬습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심법원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고등법원이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의 대법원입니다.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이랬죠. 요게 서울의 경성 복심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조부에서는 그 1차 그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받아가지고 다시 대구 복심에서 또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대구 복심 건물입니다. 지방법원하고 복심법원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1920년 1월 달에 법원에서 발부된 재판 그 출두 명령서죠. 이게 정조부님, 그래서 요게 저희 집에는 없는데 이게 김한종 선생 댁에 있어가지고 저도 요 이미지 파일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조부께서는 재판을 전부 6번을 받아줬습니다. 1차 예심부터 해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돼가지고 복심법원 한번 받고 재상고를 해가지고 1920년 11월 4일자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이 되는 판결문입니다. 여기.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8월 11일 날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당시에 이제 정조부께서 정인 신청을 하신 분들을 재판부에다 미리 신청을 하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정인 신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조부께서 순국을 하신 대구 감옥 그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 구한다고
참 그 오랜 한 10년 이상 제가 막 수소문하고 했는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못 구하겠는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경북 지분가 거기에서 그 당시에 한 분이 구했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보시다시피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여기 대구의 화원이라고 그 교회 쪽으로 그 교도소가 이전을 했는데 대구 시내에 지금 경북대학교 치대가 있는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인데 요 사형장이 있은 곳이 사대부중이라는 그 중학교에서 길을 건너면 맞은편에 거기가 사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대구 교도소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총무과 개통에 있어 놓으니까 옛날 사진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울산 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그 해가지고 저도 이 파일을 이제 울산 박물관에서부터 얻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형 그 집행 기사죠. 예, 여기 사형 집행 기사고, 요게 요 당시에 이제 정조부님의 그 동선을 따라가지고 몇 차례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20일 날 20일 날 매장하는 그 기사까지 이렇게 몇 차례 그 신문이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래 보면은 생고조부님의 그 정조부님 요 감형운동이 그 당시에 아주 그 해가지고 신문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뒷 이야기가 그래 아까 그 1920년 1월에 그 법원의 출두기일 통지서가 있죠. 그 부분, 그 시기는 그 인근인데 일제 밀정이 우리 집에 접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제 생고조부님하고 제 조부 조선간에 이제 정조부님 그 옥바라지를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제 밀정이 이제 우리 집 두 어른께 접근을 하는데 이 일제 밀정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한 대원 장부라는 인물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재현이라고 가지고 있는 고민혜라는 친구하고 이 두 친구가 그 한자로는 소봉원작입니다. 작을 소자에다가 봉우리 봉자에다가 그 소봉원작이라는 친구, 이 두 사람이 보면 굉장히 그 활약이 많은 친구인데 그 중에서 요 소봉원작이 그 접근을 하는데 조부의 기록에 보면은 이 소봉원작으로 안 나오고 가등, 갓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첫날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다가 방문을 했는데 한국말이 너무 유창해가지고 일본 사람인 줄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그 알고 보니까 조선공론사라는 그 잡지사의 그 대표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조부의 기록에 의하면 숭신조합장, 신을 숭상하는 그 조합장을 했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기록에 보면은 일본 놈들이 무속인들을 갖다가 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컨트롤하면서 정보원으로 서기 위해서 경신조합을 만들거든요. 그래 경신이 숭신으로 바뀐 거죠. 뜻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신을 공경하는 거나 신을 숭상하는 거나 조부께서는 이제 숭신조합에는 같은 인물이에요. 단지 김재현이라는 현자가 틀리는데 그거는 뭐 아까 정조부님 휘도 서로 상자로 이렇게 나오는 기록서 여러 개 있듯이 옛날 어른들은 뭐 그런 오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로 보죠. 그래서 이 김재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조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붕괴를 합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형벌을 받고 있는데 왜 감옥에 있으면서 수갑을 채우고 찾고라 해가지고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느냐? 이건 뭐 이중처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검사와 교도소장을 갖다 그때는 전옥이라고 그랬어요. 전옥과 검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가 오늘부터 그 풀어주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부께서 이제 팍 이제 그 인근에서 감옥 수발하라면 감옥 가차이에서 이제 가가지고 면회를 신청을 하니까 정조부께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야야 참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인신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개가 밥을 먹듯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먹어야 되는 손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 생활을 갖다가 벌써 몇 년을 하신 거죠. 거기서 조선은 김재현에게 아주 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재현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김재현이 제 고조부, 생고조부께 제안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일본의 그 정객들을 만나가지고 구명운동을 펼쳐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가셔가지고 두산만이라고 들어보셨죠? 토야마 미츠루라는 친구, 그 다음에 한자로는 내전양평 해가지고 우치다 료헤이, 그 다음에 스에나가 스시에 하는 사스, 이런 친구들이 전부 일본의 그 흥룡의 출신들로 일본 우익의 거두들입니다. 오늘날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 거구들의 할아버지들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구명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도와줘요. 그래가 정조국에서 사형당하시고 난 뒤에 매일신보에서 교도소장하고 인터뷰한 기사에 보면은 정조부 문제로 사형 문제로 일본에서 내각회의가 3번이나 열렸기 때문에 가족들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일국의 법이 한 개인 때문에 바뀔 리가 있겠느냐라고 그 전옥이 이제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보면은 일본에서 사형 문제로 3번이 다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형,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결재하는 걸로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이원 내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내각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곰곰이 그 생각해 봤어요. 그 밀정의 요런 일련의 요 사건들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만약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정조국에서 무기로 감형이 돼가지고 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아주 그 선전 도구로 좋잖아요. 제국주의에 반항하는 그 몹쓸 불량 선인도 천황폐하의 성은에 의해가 목숨을 건졌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가 있죠. 실패도 본전? 아니죠. 이득이죠. 왜 이득이냐? 저 봐라. 독립운동을 한다는 친구가, 저가 아버지 내세워가지고 구명운동이나 하고 목숨이나 저래가지고 유지하려고 하고 상당히 비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으로서는 뭐 실패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양투격장인 거죠. 제 혼자 이제 생각해 본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정조부님의 막내 동생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시신을 인수를 해가 옵니다. 와가지고 당시 대구에서 정조부님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계림여관이라는 여관을 운영을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왔는데 이때 대구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던 이 앞에 보니까 요 흉상 중에서 동암 서상일 선생 흉상도 있죠. 바로 그 서상일 선생을 비롯해가 대구의 김재일 선생이라든지 박민동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그 저녁에 오셔가지고
곡을 하고 정조부님을 갖다가 아주 그 위로를 하시면서 밤을 지새고 대구에 분여회 들어와가지고 수의를 마련해가지고 정조부님의 1차 합념을 대구에서 다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경주로 이제 응구를 하는데 그때 동아일보에서 생고조부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5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우는 박모에 붙인 박의구의 겸상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좀 큰 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사형장이 지금 대구역에서 얼마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1km, 2km는 안 될 거고 그 정도 거리인데 세상에 시신을 운송하는으로 어디로 가는 뭐 동천역으로 갑니다. 동천역이 대구에 가면 동천 유원지 해가지고 봄, 가을, 여름에 이렇게 유원지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곳인데 지금은 그 지하철 노선에 동천역이 있는데 요 사거리에서 지하철 노선에 있는 동천역의 맞은편 쪽에 있는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대구선의 한 역입니다. 이리로 이제 응구를 하는데 이 이제 일제의 저희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대구역에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출시키기 싫다는 얘기죠. 그리 한간 요 변두리 역으로 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래 보면은 어떤 데라우치 시대의 아주 극악무도한 시기인데도 어떻게 알고 정조분의 시신을 따라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따르고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동천역까지 이렇게 왔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1923년 정조부님의 대상 때 생부이신 생고조북에서 제문을 뒤에 나옵니다만 그 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동천역에서 여기 한 2개 정도 더 가면은 요 청천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청천역에 도착하니까 그 제문에 의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곡소리로 인해 가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듯하다. 우리 한문투 문장에서 보면 좀 이래 상당히 좀 이렇게 과장법이 좀 심한데 그걸 이렇게 좀 깎아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히 한가할 수 있는 민중들의 방법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울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 기회에 이제 울고 함으로써 반항의 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역으로 응구가 됩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 경주 역사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처가로 이렇게 이제 응구가 하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 대문을 들어가면은 요 집은 구성이 넓은 마당에 한가운데 장독대가 있고요. 요 장독대 여기에 돌로 만든 수조입니다. 통돌을 갖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수조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재산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갖다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서 요 가운데 중문이 있는데 요 중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 일자형 건물에서 오른쪽은 사랑채고 요 왼쪽에 지금 유리 창문으로 있는 요 건물이 옛날에는 빈청 또는 상청으로 사용한 건물인데 지금은 화장실과 욕실로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 집안에 이제 초상이 나면은 여기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 한 방에는 빈소를 마련해 가지고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용도로 쓰는 건물이 빈청이었죠. 그래서 이런 규모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아에서는 유월장이라 해가지고 달을 넘겨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넘기다 보니까 짧게는 한 달이고 길면은 3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시신을 모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패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규모가 일이 안 되는 집들은 마당 한 구석에다가 초옥을 짓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죠. 하고 요런 빈청에서는 어쩌냐면 방에다가 모래라든지 톱밥 같은 걸 채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정조부 같은 경우는 팔을 염천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즘 같이 뭐 드라이 아이스도 없고 하니까 뭐 부패가 상당히 안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 8월 11일 돌아가셨는데 8월 20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뭐 상당히 그 부패가 진행이 됐으니까 틀림없이 방에다가 이제 모래 같은 걸 채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신문 기사에 보면 아까 매장하는 요 기사에 보면은 새벽 3시에 발인을 합니다. 이게 또 뭘까요? 왜 3시일까요? 마찬가지로 일본으로서는 민중들에게 접촉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산골에 기마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문에도 보면은 그 모습이 참혹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찌르는데 80년대에 정조부님 이 묘소인데 올해 다행히도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경주시에서 웬일로 예산 지원을 해줘가지고 묘소를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올라가다가 그래도 또 옛 모습의 그 실상을 갖다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이 마을 밑에 살던 어른이 그때 80세가 넘은 분인데 이분이 요 장례식 때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경찰들이 무서워가지고 담에서 이래 머리만 속 내밀어가지고 봤는데 자기가 기마 경찰을 처음 봤답니다. 그때. 그래서 아주 무섭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산골까지 하여튼 와가지고 문상객들을 휘쫓고 하는 바람에 제문에 의하면은 산에 와서 장지에까지 와서 회장하신 분이 막 10여 명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좀 탄압이 이모저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초상시의 그 부위로 작성된 부위록의 첫 페이지고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래 보면 아까 그 대구에서 함령을 할 때 옛날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이분들이 요 첫 페이지에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상당히 제가 볼 때 추위를 타신 것 같아요. 1928년에 생고조부가 돌아가시고 1930년에 고조부께서 돌아가시는데 고조부 때의 부위록보다 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람들이 겁을 내 가지고 많이 안 왔다는 얘기죠. 요게 그 제문입니다. 여기 요래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길이가 한 2m 됩니다. 한 1,700, 800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모습은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고 난 이후에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블리스 노블리즈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경주 채부자 집이죠. 경주 채부자가 정조부님의 사촌 처남이라 그랬죠. 사촌 처남하고 1920년대에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한 10년 정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문에 보면은 그 재산을 빼앗긴 과정, 그 다음에 정조부님의 악부 장인이신 어른이 당신의 조카인 최준을 나무라는 내용,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채부자의 또 다른 면모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책에 쓰고 하는 거는 올해로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접으려고 그럽니다. 어제 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빚어진 그 악연인데, 이제 뭐 그 세월도 지나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제 대에서 제가 어차피 할아버지의 그 행적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마무리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서 정조부님을 만나 뵙더라도
할아버지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했다고 하실지 나무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느 시기에 누군가는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그 소임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최부자 집이 아까 백산 안희재 선생하고 부산의 백산상회를 갖다가 이제 그 하는데 최준 선생이 대표이사를 맡고 셋째 동생인 최순이 지배인 등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운영은 최준이 하고 명의는 최준은 명의만 그게지 실질적인 경영은 동생이 했죠. 그래서 최준 선생은 주로 경주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있었죠. 근데 여기에 1922년도에 식산은행에 대출을 30만 원 일으킵니다. 아주 그 얘기입니다. 정조북에서 1915년도에 우편마차 사건 때 그 경주군, 영덕군, 영일군 3개군의 지세, 땅 지자, 지세,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토지분 재산세다, 그죠? 그걸 빼뜨린 게 8,700원이거든요. 이 8,700원을 갖다가 우리가 환산을 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단순무식하게 살값 가지고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당시에 살 한 가마에 3원, 요즘 살 한 가마에 15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가격 그 함수 관계에 따라 막 6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적어도 한 4억은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GDP로 비교를 해보면 이 4억, 5억이라는 게 엄청나게 금액이 큰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또는 관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들 어디 그 8,700원을 봤습니까? 어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환산한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백산상회가 그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1919년도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1930년도에 세계 대공황만큼은 아니지만은 경제공황이 옵니다. 와가지고 당시에 잡지 개벽에 보면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엔간한 업체들은 1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업체들보다 이 백산상회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손해가 깊었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이 휘청휘청하니까 일단 최준 선생이 자기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경주 채취 선양회에 관계자분들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무국장 최창호 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 요 뒤에 보면은 건저당 설정 계약서 뒤에 보면은 재산 목록이 건저당으로 제공한 그 재산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우리 집 번지가 녹동리 469번지인데 그 비슷한 그 인근의 집원들이 무수히 많아요. 농가밭이. 그때 이제 최창호 씨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도 깜짝 놀랐다. 우리 집 재산이 담보로 제공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 연유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백산상회가 아주 그 핀치에 몰리니까 3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1924년에 자본금 25만 원에서 25만 원을 정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백산상회 자본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는데 이 100만 원은요. 법률상으로 수권 자본이라 그래요. 100만 원까지 자본금을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4분의 1만 발행을 하면은 법인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산상회는 25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1924년에 대출 30만 원 넣고 정자 25만 원 해가지고 55만 원을 넣어도 경영이 호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4차 정자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니까 주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막 그
소송이 벌어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3, 4차 정자는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1927년에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928년에 완전 청산 절차가 끝나죠. 그러니까 요 1927년경에 최준이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백산 안희재 선생이 다시 대표이사를 맡지만은 이 배라는 게 우리가 한번 기울어지면은 그 선을 넘으면은 복원이 안 됩니다.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 임계점을 넘으면은 회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 회사는 뭐 거축을 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때 이제 1928년에 우리는 이제 집도 절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이사하냐면은 경주 아까 교리에서 내려다 보면은 보이는 그 벌판 한가운데 있는 이사를 갑니다. 여기가 천원마을이라 해가지고 요 집이 두 채가 지금은 여기가 두 채가 있고 이게 공장 같은 게 조그마한 게 있고 한데 여기서 약 한 200m 정도 떨어진데 천원마을의 큰 마을이 있고 여기는 교촌하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인데 여기에 그 교동 176번지에 여기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삽니다. 하는데 참 글을 쓰면서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정호께서 여기 이사를 가시면 아침에 집을 나가 딱 북쪽을 쳐다보면은 경주 최부잡이 집이 보이고 당신 친정이 보여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최준이 출타를 하거나 해가지고 대문을 딱 나서면은 우리 집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여기서 한 3년 살다가 1931년에 이제 묵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송정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광복을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광복 후에 이 광복회의 생존 동지들과 유족들이 서울에서 다시 광복회를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여기 1946년도 3월달 되면은 수도경찰청에 해가지고 와해가 됩니다. 당시 수도경찰청장이 누구냐? 장택상이었어요. 그래서 장택상 집안과 은원 관계가 그렇게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9년도에 반민특위에 이제 최준을 갖다가 제소하기 위해서 정조모 친필이에요. 그때는 요즘은 우리가 진정서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이걸 고백이라고 쓰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이제 이 심사를 고백하니까 잘 살펴달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이제 쓰셨는데 이때 여기 보면은 아주 야금 들짐승 같은 짓을 했다. 뭐가 들짐승 같은 짓이냐? 우리 집에 협박장을 보내고 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최준 집안에서 보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제 정조모께서 느끼기에는 가가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협박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울산에서 이제 특별전, 울산박물관에서 특별전 할 때 이것도 아마 전시될 겁니다. 어쨌건 청산할 거는 청산을 해야 되지만 있는 사실은 또 있는 사실대로 전하는 게 시대에 사는 게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정조부의 사진이 이제 석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왕산 선생과 정조부님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유묵이 제일 적은 인물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조부께도 지금 친필이 전부 5점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재작년에 최준 집에서 한 점 있다고 해가지고 5점이 됐지. 넉 점인데, 요거는 1910년에 당신의 종숙에게 돈을 이래 빌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요거는 1918년 4월 6일자인데, 공주
경찰서에서 취조를 마치고 자, 기소가 된 직후에 자, 편지를 쓸 틈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허가를 해줬던 모양이죠. 여기 감옥에서 쓰는 그 엽서입니다. 여기. 그래도 동생들한테 이렇게 보내신 편지인데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현자 진짜고 아까 감옥에서 시신을 인수해 가지고 오신 어른이 호자 진짜 동생이 두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 감옥에 잡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글에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범한 죄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상치 않더라. 그래서 변호사를 구하되 일본 동경에서 활동하는 법학 박사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래서 요 문제를 하는데 한 2,000원 정도가 들 거니까 요 내윤이라는 분이 누구 하면 최준 선생의 자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내윤 형한테 가서 상의를 하면은 변덕해 줄 것이다.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다. 명심해 가지고 이거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워라 하는 당부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변호사 선임 문제. 마지막으로는 그 민사 재판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묻는 크게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 해가지고 5점밖에 친필은 없습니다. 이제 정교부님의 그 추모 행사가 처음 열린 게 1959년도 부산에서 였습니다. 이때요 신문 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초라한 순국선열 추도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순국선열 유족회인가 여기서 이제 그 주관을 해가지고 부산 영도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요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듬해 울산에서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죠. 경상남도의 교육장으로 있던 유성열 선생이 그 당시 예산 50만 원을 갖다가 책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울산 쪽에서는 그 석유화학단지 쪽에 공장들이 한두 개씩 들어올 때니까 기업체들의 어떤 그 후원도 좀 받고 해가지고 이제 추모비를 울산의 학생공원에서 세웠습니다. 여기 61년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찾는 게 명예입니다. 그죠?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모 사업이 활발하게 되는데 앞에 사진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그 생가를 갖다가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박상진 역사공원 해가지고 한 9,000평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정조부님의 동상하고 이런 게 그 시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요 한 바퀴 도는데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주민들의 아침 저녁에 그 산책 코스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요것은 생가에서 직선거리 한 1km 떨어진 저수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이 저수지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지만 지금은 개발이 되고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걸 수변공원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정자 이름은 정조부님의 호를 따가지고 고헌정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요 맞은편 그 호숫가에는 벽화로서 이제 정조부님의 일생을 갖다가 벽화 그림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작은 형상을 마련해가 포토존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공원을 방문해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정조부님을 항상 이제 생각하라 하는 뭐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 호수 공원을 마련했습니다. 요거는 2017년에 생가를
복원 준공을 했는데, 사실 복원은 이제 없는 걸 우리가 만드는 걸 복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 있었는 건물을 해체를 해가지고 설 수 있는 목재는 서고 설 수 없는 목재는 갈아 끼우고 해서니까, 옛날 글에 보면 뭐 중창이라든지 중건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건데, 요즘은 이제 한자말을 자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막 그냥 복원이라 그러죠. 2007년에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96년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을 때의 그 포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7년에 전쟁기념관에서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국의 인물은 정조부님이 마지막이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맨 처음에 선정되신 분들부터 다시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어쨌건 참 정조부님을 안 잊고 그렇게 이제 선정해 주시고 해가지고 참 이라고 고맙다는 이야기밖에 드릴 수는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가복원 할 때 생가 안에 옛날에 곡간채에다가 9.9평입니다. 정확하게 9.9평 안에 이제 전시실을 마련을 했는데, 아주 학생들이 오면은 최소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어쨌건 기념관을 마련하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기념관 건립을 하는 거는 근데 그 유지 보수하는데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옛날같이 제 욕심만 차려가지고 기념관 진짜 소리가 선뜻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울산의 강변공원이라는 곳에 학성교 다리 옆에 강변공원이라는 곳에 울산 JCI에서 83년도에 정조부님 동상을 마련했는데, 그게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이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자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경찰서 자리예요. 울산 경찰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잘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할 때 당시 박맹우 시장이 그 비석만 들러 옮기면 어떡하지? 참 동탁만 들러 옮기면 뭐하냐? 비라도 하나 세우자 해가 추모비까지 이제 덤으로 이제 또 하나 더 세우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 울산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술관이 완공이 되면은 이 위치에서 한 50m 좀 떨어진 곳에 녹지를 조성해가 거리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추모비를 건립 후에 찍은 가족들입니다. 정조모 되시고 제 조부이십니다. 조부시고 제 큰 누나입니다. 1945년 해방동이죠. 제 작은 아버지고 제 선친이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거진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신 전쟁기념관 사진이고요. 요거는 울산에서 정조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를 갖다가 한 10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도 점점 수정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완성도도 높아지고 해가 자리를 좀 잡나 했더니만, 김기현이 이제 시장이 되면서 석연찮은 이유로 오페라를 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래 섭섭했었는데, 지금 송철호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마음을 어째 굽어 살피는지 뮤지컬을 갖다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작년도에 원래 계획은 서울에서 공연을 갖다가 2차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라는 친구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 1916년 대구 군총 사건이 일어났을 직후에 이광수가 대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젊은 제사가
대구를 방문했다 해가지고 아주 환대를 받고 막 그 합니다. 할 때 이 친구가 대구 권총 사건을 듣고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유흥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강도 사건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나 신문기사 어디에를 보더라도 유흥비 마련이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 친구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조선 독립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총독한테 젊은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하는 그 제목이 대구에서라는 기행문 형식을 빌어가지고 두 번을 연재를 합니다. 이때 강복회는 이광수의 그 형편없는 그 북끝아래 강도 집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1923년도에 민족 개조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얻어맞기도 하는 그 민족 개조론의 삭수가 이때 벌써 나온 거예요. 사람의 운동이나 행동이 하루아침에 그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 학자들이 이광수 연구하는 분들이 잘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광수가 1916년에 대구에 와가지고 그 매일신보에 연재를 했고,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을 그 이후에 이제 1918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이제 28 독립선언을 1919년 2월에 가지 않습니까? 하고는 상해로 건너가가지고 독립신보를 갖다가 처음에 그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배고프고 일본에 쫓기고 그다음에 홍영숙입니까? 그 일본 이광수가 그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요. 그 나혜석이도 뭐 이광수 졸졸 따라다니다가 허영숙이한테 양보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광수가 이제 그 허영숙이가 일본 총독부에서 그 일종의 민계죠. 보내가지고 이광수를 귀국을 시키거든요. 시켜가지고 23년도에 발표하는 게 민족 개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광수가 그래도 민족 진영에 섰다가 23년도에 이제 변절한 걸로 그래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1910년도에 또 그 민족 개조론의 그 전초론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 매일신보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대구에서라는 그걸 갖다 한번 인식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조부께서 뭐 대중적인 지명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다 보니까 뭐 울산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뭐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뭐 모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뭐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조부님의 생을 갖다가 감히 정선자인 제가 참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어째 보면 상당히 좀 무엄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무장투쟁론은 다른 말로 하면 독립전쟁론자죠. 그걸로 볼 수 있고, 요 자유민권 사상이라는 게 조금 묘한데, 18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일본에서 그 메이지 시대에 있었던 그 자유민권 사상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독립협회에서 했던 자유민권 사상 쪽에 가차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조부께 이런 걸 어떤 규정 짓기는 상당히 힘든 게, 상당히 이른 나이인 36년 6개월 만에 순국을 하셨고, 거기서 또 감옥 생활을 빼버리면 또 3년 정도를 빼버리면 뭐 33 정도의 거기니까 성인이 된 20세를 성인으로 보면 불과 한 13년의 그 활동이었는데, 자, 저술이 하나가 있습니까? 편집글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 뭐 이런 걸 갖다가 사상이나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없는데, 참 이 역사의 비극이 정조부님을 어쨌건 엮어가지고 사형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가지고 정조부님의 생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이게 모순 덩어리인데, 뭐 그런 거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라도 이제 이렇게 떠들어 놔야지 연구자들이 이렇게 보고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겠나 하는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제가 그 정조부님의 생을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요렇게 9개 정도의 키워드를 잡고 있던데 여기서 이래 보면은 열정과 헌신이라는 게 상당히 한데 지금도 필요한 그런 거기고 우리 변해가는 현대에 빠르게 변모하는 이런 시대에 또 필요한 그런 게 혁신이라는 이런 키워드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여기에서는 제가 다른데 이렇게 엮어가지고 썼지만은 그 통합이라는 거는 그 시대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정신입니다. 그 소위 계몽론자하고 무장투쟁론자 사이는 얼음과 불과 같은 그 아주 융합하기 힘든 그런 사상이었는데 광복기에서는 그 두 계열이 다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오늘날까지 소구할 수 있다면은 지금의 이념 갈등이나 남북 갈등이나 이런 게 상당히 희석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는 유효한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요거는 경주에서 살다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뭐 집도 절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집안의 그 서당 건물입니다. 요 서당 건물인데 여기에 울산 북구에서 근대 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1935년부터 57년도 부산 이사 갈 때까지 여기서 살았습니다. 저도 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가 건물 옆에 아까 그 사진 보면 옆에 한옥 세채가 있는데 고리로 이축을 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쓴 책입니다. 이제 정조부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은 글은 쓰지 않겠노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갖 그 인터뷰나 뭐 여기서 제가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PD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시큰둥하게 이야기하니까 PD들도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전부 편집이 다 돼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다 편집이 돼가지고 제가 요번에 책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역사는 이제 정조부를 뜻하죠. 그래서 정조부는 기록의 역사 해가지고 각종 기록에서 정조부님의 그 생을 이제 재구성을 했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가족들의 삶은 그 정조부님이랑 큰 그림자 속에서의 그 삶이니까 역사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역사다. 이래가지고 정조부님의 이야기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정조부님의 그 인격 형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신 제5대 조모라든지 고조모라든지 생고조모라든지 하다못해 그 100일 만에 입양을 왔으니까 유모에게서 이제 젖을 먹고 그렇죠. 그 유모 이야기. 근데 유모 이야기도 막 너무 늦게 그가 채집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불과 뭐 짧은 글입니다만은 그분의 그 이야기도 좀 엮고. 그다음에 광복회 여성동지 어제하라는 분. 그 인사동에도 지금 가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복회의 그 연락 거점으로 삼고하던 건데 그 어제하라는 분의 이야기도 좀 엮고. 그다음에 제 조모 정조부님의 며느리, 그 다음에 얼굴도 보도 못한 손부, 제 어머니죠. 제 어머니 이야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글을 제가 마지막 교정을, 2차 교정을 끝냈을 때 어머니께서는 98세를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6월 28일. 어쨌건, 그래서 제 앞 세대의 생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정리가 다 됐고, 그 이야기까지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전부 이제 3장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이 빨리 나왔으면 제가 오늘 좀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권씩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출판사에서 마지막 제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말솜씨도 말주변도 없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좀 경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